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플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국절 이슈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으로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국정교과서 서술대로면 일제 조선 총독부가 당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되는 셈입니다. 나치 점령하 프랑스에서는 BC 정권이 4년간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BC 정권은 조선 총독부처럼 일본 총독이 직접 부임한 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의 프랑스 전쟁 영웅 페탱이 수반이었고 외교권도 인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BC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식민에 부역하는 권력이나 그 통치기구를 인정합니까? 제대로 꼴을 못 갖췄어도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정부를, 폴란드가 런던의 망명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1948년을 우리 건국일로 삼자는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그저 운동단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게 부끄러우면 그냥 부끄러워하는 게 맞죠. 이걸 교과서까지 고쳐서 당시 아버지가 충성할 정부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겠습니까?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삽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문자가 아침부터 왔네요. 잠이 좀 덜 깨신 듯. 네. 라고. 첫 문자가 그런 게 같습니다. 항상 잠 덜 깬 상태입니다, 제가. 방송이 끝날 때쯤에 깹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유재경 미얀마 대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난리가 났었죠, 이 뉴스가. 예. 네, 어제 소환돼서 입국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최순실 씨와 일면식도 없다. 사람 잘못 봤다. 이러면서 취재진에게 큰 소리 쳤었습니다. 네,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네. 입국 직후에, 특검 들어가기 직후에. 그렇죠. 네, 직전에.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최순실 씨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을 했었었는데, 하지만 특검에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채 안 돼서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네. 들어가자마자 아니었다고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를 봤겠죠. 네. 자, 관련 뉴스가 많죠. 관련 뉴스를 쭉 일별해 주세요. 네. 네, 관련해서 SBS 보도인데요.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미얀마로 부임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 대사가 잘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러한 이야기를 충성맹세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맹세 맞죠. 네. 잘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때 뭘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최순실 씨한테 미얀마 대사가 도와드릴 일이 뭐 있어요? 뭘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한 말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는 K타운 사업을 반대하다가 잘렸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분을 넘긴 미얀마 사업가 임모 씨와는 최 씨에게 지분을 넘긴 미얀마 사업가 임모 씨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업을. 또 있죠,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 네. 네, 미얀마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잘리고 그리고 나서는 원래 외교부에서 A 국장이 미얀마 대사로 오기로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A 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요리사 채용 절차도 시작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3월 10일, 지난해 3월 10일에 유 대사가 깜짝 발탁이 된 거죠. 외교부에서는 내정하고 있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외교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꽂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전임 대사가 쫓겨나는 과정에서요. 우병우 전 수석이 지휘했던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TV조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사람을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치긴 그렇죠.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이중 국적일 때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가 많죠. 예.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이전 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문제를 삼으면서요. 이중 국적자 자녀를 둔 공관장들을 모두 내보내라. 이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내보내라고 해서 모두 나간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표적으로 잘려나간 사람은 미얀마 대사였다. 예,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유가 필요했을 테니까 약점을 찾다가 이중국적자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중국적자가 보통 문제가 되는 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그렇죠. 경우인데. 예. 근데 이 아들은 병역 의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의 전모예요. 네.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주시로 또 다뤄줘야 될 사안이라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최순실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 어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 사람부터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뒤로 이권을 챙기기. 이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말씀드린 게 해외 원조 담당하는 기관, 이번에는 코이카가 등장해서 네. ODA라고 이게 공적 개발 원조 자금. 개도국에다가 이제 건물 지어주거나 무상으로. 그건 유상 차관이지만 아주 낮은 이자로. 그런 돈인데 여기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창조 경제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한류 업체 입주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미르재단이 주관을 뜬금없이. 네네. 아무 상관없는 국제 원조 사업에 미르재단이 주관사가 되고. 근데 이제 현직 사업을 할 때는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대행사로부터 지분을 챙겼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15%에서 20% 정도 챙겼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명으로 지분을 챙겼다는 건데. 이제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대형 공사가 되니까 몇백억짜리 리베이트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코이카에서 미르재단이 맡은 게 이제 음식 문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식당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류 업체들 입점되고 그럼 거기 또 이권이 있겠죠. 네. 정부 돈으로 이게 기획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기획부동산 업자의 냄새가 난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코이카 이사장을 작년 5월에 교체했다. 네네.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코이카 사상 최초로 외교부 대사 출신이 아닌 코토라 출신이 네. 된 거, 사상 최초고요. 미얀마 대사도 사상 최초죠. 미얀마도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렇죠. 네. 외교관 경력 없이 대기업 임원이 바로,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대사가 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가본 적은 최소한 있어야지. 그러면서 잘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잘 도와드릴 부분이 이미 있었다는 예.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 다 어제 얘기 드렸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경력이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두 분 다 하필이면 최순실 씨의 독일 근거지였다고 알려진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었다. 독일에서의 인맥이나 인연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추천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독일이니까. 그리고 이 관련 회의, 미얀마 현지 대행업체 관련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사는 대통령 몰래 임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이건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명백히 밝혀줘도 탄핵감이라고 봐요. 사실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근데 이 ODA 비즈니스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 뜬금없이. 장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국가 예산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기획부도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권도 사업권을 챙길 수 있죠. 이게 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금 추적하기 어려워요. 법망이 빠져나가기 쉽다. 세 번째로는 어제 외교횡령 얘기했는데 외교횡령에 만약에 액세스가 된다면 만약에 비자금도 그 횡령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거점으로 빼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엔 대단히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국가 예산을 하니까 지속 가능한 국제 기획 부동산을 했다. 네. 스마트합니다. 이건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 씨 혼자 했다고는 믿기지 않거든요. 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미얀마 대사 이번에 문제되기 이전에 네네. 대사가 됐던 문제가 됐던 대사가 베트남이었죠. 예, 전대주 전 대사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 베트남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최순실 관심이 혹시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대체공단. 이런 지역에서 대체공단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최초로 단독으로 네네. 혼자 추정했는데 제가 그런 추정을 한 이유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고 베트남으로 실제 대체공단을 옮긴 업주들이 많거든요. 네네. 정부에서 그런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대체공단 프로젝트에 최순실 씨 그림자가 없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코이카 이사장이 바뀐 작년 5월이에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저 혼자의 추정이니까 근거는 그냥 미약하다고 보시고 근데 제가 초기 이런 데 좋거든요. 코이카 이사장이 작년 5월에 바뀌고 첫 번째 한 임무가 뭐였냐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동행이었는데. 근데 이 아프리카 순방이 되게 이상한 순방이었거든요.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5월 26일 작년 27일 뭐가 있었냐면 G7 회의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당시 그 회의의 주요 주제가 북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당시 상반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였어요. 북핵 관련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G7으로 우리를 업적으로 초청했단 말이죠. G7 회의에 참석해서 G7 정상과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성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네네. 거. 근데 여기를 안 가요. 초청도 했고, 북핵이 주제고, 가장 큰 국제회의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G7 회의 때 옵저브 초청받아가지고 정말 언론에서 크게 썼는데, 대신에 아프리카 순방을 합니다. 대신에. 제 기억으로는 우간다는 60몇 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한쪽 머리에 있다가
코이카를 공통 분모로 해서 미르재단이 개입한 이권이 뭐가 있나 살펴보다가 제가 눈에 띈 게 어제 말씀드린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최순실 씨가 곧 통일될 거라면서 네네. 그런 얘기가 작년 말에 보도됐었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있는 게 아니냐. 그때는 이제 무당설과 함께 거론됐는데, 그쵸?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최순실 씨는 이권 없이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든 움직이면 이권이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대체공단으로 동남아 진출한 공장들을 눈여겨보다가 혹시 아프리카에 이 대체공단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뜬금없는 제가 연상을 하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성공단 폐쇄한 직후에 그 개성공단 사장단과 함께 통일부가 대체공단을 물색하는 목적으로 첫 방문한 국가들이 케냐, 이디오피아예요. 와, 이때 제가 냄새가 난다. 응? 케냐, 이디오피아의 개성공단, 대체공단을 찾으러 갔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예, 예. 네. 그 멀리까지 대체공단을 찾으러 갔나요? 저도. 예,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되어서 케냐, 이디오피아까지 대체공단을 찾으러 간 거냐, 아니면 대체공단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냐, 이 관점에서 관점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개성공단 폐쇄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특검이 진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보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규정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가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수석회의에서 직접 그런 말을 했네요. 좌편향의 문제가 많다. 네. 특정 기업을 콕 찍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특검의 판단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에 김 전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태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얘기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러면 불태전의 각오로 싸워라 하고 나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네. 더 구체적으로요. 예. 전후 과정이.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문건은 근데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작성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청와대가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어서 그 463개나 되는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463개나 되는군요. 네, 그 위원회를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수조사. 네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해서 8천여 명. 그렇게 해서 곤란해졌다고. 예,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 블랙리스트 건도 전후 과정이 밝혀지면 이것도 당연히 탄핵 사안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연루됐나 보도된 적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좌편향 문제 많다고 수석회에서 얘기를 했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서고 불태전의 각오로 싸워라 하고 그 불태전의 각오하에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 최순실 씨도 관여했다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블랙리스트를 직접 받아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가깝잖아요. 사실 본인들이 했던 미르재단의 사업이. 그래서 본인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업체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배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겼다고 하는 이 부분도 특검이 다루고 있겠지 아마도. 그런 보도가 간간히 나왔었는데.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의 활약상은 안 나왔나요?
네, 관련해서 공소장에 또 기재되어 있는데요. 2014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결정되자 조 장관은 이런 지시를 합니다.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서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에는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사권을 다 사가지고. 네. 표를 사줬으니까 살짝 고마워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아무도 못 보게 표를 다 샀다는 거죠. 거기다 관람평, 속칭 별점 테러라고 하죠. 별점 테러. 예.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라고 해서요. 뭐 0점, 0.1점 뭐 이런 식으로 별을 달게 하는 거죠. 포탈에. 예. 네이버 다음에 영화평 하는 데 있죠. 거기에 네. 별점 테러를 하라고. 네.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 10월에요. 예. 청와대에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참 고등교육 받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막 장관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앉아서 별점 테러해. 아 너무 부끄럽네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관람표 폄하하는 관람표를 달도록 하라. 어떻게 못 보게 하죠? 자석을 다 사!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 열심히 못 봤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청와대가 이런 거 했다는 게 알려지는 게 부끄럽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영재 원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시술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김 원장 부인이 세운 회사에 15억 상당의 연구비를 안 전 수석이 특혜 지원하고 또 중동 진출까지 도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아하, 김영재 원장은 7시간 시술로만 저희가 바라봤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로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이 있는데 아니 그 명단 좀 작성한 걸로 내가 구속돼? 이렇게 했을 텐데 김영재 원장도 7시간 시술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선물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좀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아하. 특검이 참 영리해요, 보면. 예상치 못한 구속에서 훅 들어가서 구속시키고 구속되고 나면 사실 그 수사하기도 쉽고. 진술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 예. 앉아있으면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시간 시술에 의혹이 있지 않냐는 것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데 뇌물이 분명한 명품 가방이나 대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연구비도 없고. 그렇군요. 이분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군요. 다음은요? 네, 어제 형사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증언입니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3차례 만났고 그 자리에 본인이 배석했다라는 겁니다. 3차례 만났다? 예. 네. 본인이 아는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무부총장이 아는 것만 3차례 만난 거죠. 네. 네. 이분은 근데 학부모로서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들려서. 예. 네, 우연히. 예.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사업 관련한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에콜 페낭디 사업 추진할 당시에. 장소도 특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63빌딩과 같은 곳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통화도 많이 했겠네요. 예.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는데도 기각됐잖아요, 영장이.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다 기재했는데도 기각됐다면 그때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영장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가까워 보인다라고 저는 또 추정합니다. 네. 다시 청구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반기문 전 총장이 촛불 광장 민심을 두고요.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광장 민심이 약간 변질된 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촛불 민심 어떻게 봤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그 근거로는 자신이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TV 화면을 볼 때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 제목만 봤는데 어제 포털에 떠있길래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는 워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여실히 드러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이 본인 지지율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광장 민심이 변질됐다라고 말하거나 광장 민심은 그대로다 라고 하지 않고 약간 변질된 면도 있다. 이게 양쪽 다 걸치는 거잖아요. 촛불 민심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변질됐다고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강경 보수 진영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변질된 면도 있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죠. 자. 네네. 하나, 둘 정도 제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쏠려요. 안 쏠리는데 네. 쏠리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황 대행이 새 소장을 지명한다면 이거는 어차피 국회 인준을 못 받아요. 다 반대하니까 야당이. 그리고 바른 정당도 반대할 테니까.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는 거는 목적이 단 하나거든요.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황 대행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 결정인 거죠. 본인에게도 대선 출마한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당연히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 당연히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주 갇히게 되죠. 자기 후보의 확정성이. 그래서 저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여하간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전술이에요. 지금 전방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행이 이걸 선택한다면 전술로는 효과적이고 비난은 가장 크게 받는 부담스러운. 네. 오셨나요 이제? 우리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 네. 의원님이 안 와가지고 좀 길어진 거군요.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순교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독일 갔다 와서요. 16일 날 독일을 가는데 갔다 와서 거치와 관련된 문제를 결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순교하겠다. 종교에 귀의하시나요? 네.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애국가가 컬러링 분이죠. 요즘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여기저기 방송에 막 나가시고 썰전이라고 하는 방송에도 나가시고. 이건 한 번만 간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네. 뉴스공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도 못할. 뉴스공장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나가신 이 의원님.
일단 나오시면은 본인의 정당이 어딘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저는 이분이 국민편이잖아요. 네, 이분이 정의당 소속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 무소속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소속한 정당에 해가 되는 이야기도 막 하고 막. 자, 오늘은. 국민편에만 서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시절에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밑보여가지고 한참 당하실 때 한참이 아주 오랫동안 당하실 때. 오랫동안 아주 깊게 당했죠. 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것.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한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종의 그런 걸 저희는 박근혜 암이라 그랬어요. 저희들끼리 전문 용어로. 근데 저는 뭐 암은 안 걸리려고 일단 뭐 저희들끼리 모여서 사석에서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밥 먹고 하면서 그건 뒷담화잖아요. 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말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꼭 바른정당이 유리하지 않은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뭐 국민들 생각하면 꼭 뭐 누구 정당에 속했다고 그 정당 편만 드는 거는 저는 정치하는 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한나라당에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찍혔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새누리당에 안 좋은 얘기해서 찍혔고 근데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건전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전한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오늘 같은 사태가 안 나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 누구를 보내실까요? 자 DC에 자 요리가 뭘 올라갈지 아무래도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분 다행히 저희 당 분은 아니네요. 아직은 아닌데 저는 결국은 입당할 것 같아요. 저는 입당하기를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 그거는 바람이시고 저는 이제 추정인데 제가 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그 전국을 떠돌 때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교 라인과 MB 라인 이 양쪽에 갈등이 있다. 근데 결국에 최종 승자는 MB 라인이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아, 그래요? 광화문 앞에.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미 지금 바뀌었잖아요. 김숙, 오준, 박준우 등등등 박인국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던 외교 라인이 지금 교체됐다고 다들 지금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잖아요. 그러면서 엊그제 일요일 날 나온 일종의 매일경제 매체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선대위원장, 권현세 상황실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또 본인들은 아직 직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고 합류하는 건 맞지만 직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사실상 인정한 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라인이 바뀌었다는 건 MB 라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저는 어쩌면 좋죠. 네, 자리 까시라니까요. 네, 제가 이 MB 라인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값이 드니까요. 단순합니다. 세상은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투어 안 하고 이제 정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붙은 거죠. 전국 투어하면서 1일 1사고를 계속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가성비가 무지 낮구나. 오히려 가성비가 마이너스구나. 중단하실 정도의 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긴 거죠. 직접 하는 본인은 잘 몰라요. 시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거를 바라보던 외교 라인과 MB 라인계가 치열하게 다퉜을 것이고 결국은 MB 라인이 승리하여 전반적인 전략의 수정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MB 라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면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이제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 모양새가 필요하여 그 중간 과정으로 창당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다. 네, 실제 장당은 어려울 거고요. 물리적 창당 안 될 것이다. 그냥 일종의 이제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무슨 회의하는 그런 일종의 구락부 형태. 구락부.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묘령의 단체 비슷한 걸 하나 인수해가지고 지금 뭐 들리는 여의도 정과 괴담에 의하면 자꾸 웃으시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렇고 예. 예. 그 박세일 지금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박세일 전 의원이 예. 만들어 놓으셨던 뭐 제가 포럼을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슨 포럼 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근데 그 포럼에 이제 포럼을 일종의 인수하는 형태로 하셔서 이게 이제 나의 조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직이 일종의 당에 준하는 세력이니 이 나의 소위 말하면 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본인은. 당은 아니지만, 당과 바른정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고 그렇죠. 주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여기저기 그렇죠. 막 떠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퍼 정당이 생길 거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당이 아닌 당인 척하는 페이퍼 정당이 생길 거다. 당인 척이라기보다 당이라고 주장하는. 네. 그 비슷하게 제가 맞췄네요. 그래서 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게 구경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구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척하면 척.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입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계를 밟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큰절 정도, 큰절이라는 게 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개 숙여서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다는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정권이 밀어준 거죠. 정권이 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아시아 대륙의 자리가 오는 순번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관과의 이해관계, 각축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순서가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이제 홍길동이든 김갑돌이든 누가 외교부 장관이었지 간에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대한민국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은혜로 제가 이 귀중한 자리를 하고 경험을 했으니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온 것은 국민 덕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하고 귀국 보고를 한 다음에 조용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그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을 본 다음에 행보를 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일주일 정도 안 나왔어야 된다고. 일주일 정도.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계속 뭐 하냐고. 아마 연일 일면탑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뭐 어딜 먼저 갈까? 뭐 누굴 만날까? 뭐 누가 그 라인에 갈까? 무슨 구상일까? 막 궁금해하긴. 물론 아무 구상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시작하셨어요. 아니 행보를. 지하철을 타시는데 그것도 실수 연발로 막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정말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는 한국을 10년 이상 비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모르시는구나.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분이라 저분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게 좀 아쉬웠어요. 일주일을 연타로 맞으셨죠. 네. 거기 중간중간에는 그 억울한 점도 있어요. 잘못 알려졌거나 본인의 실수가 아니거나. 하지만 근데 첫 순간부터 이미지가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정치라는 게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게 이렇게 겹치고 반복 지속되면서 이상하네, 우리랑 다르네, 뭔가 별나라에서 왔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인식을 또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 실체에 가까운 모습. 물론 그 중에 실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내서 이러저러하다고 하는 본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하나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00몇 개지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인상은 대충 비슷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실. 네. 자, 예전보다 나아졌다 하나 있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 진영에 여전히 제가 옆에 지지를 잃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입장이라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그중에 한 두세 가지만 중요한 지금 것만. 본인의 기회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어제 저희들한테 엠바고로 온 지지율 조사 보면 또 떨어졌거든요. 연휴를 지나면서 푹
또 떨어졌어요. 네, 푹. 네. 그건 정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무지 아프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 뭐, 손학규 후보가 계시는 그쪽, 안철수 후보 등등이 모여 계시는 그들과 연대를 한다, 어쩐다. 이거 굉장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당도 만난다고 하고. 네, 근데 그게요. 네.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외계인처럼 한 10년간 안 계시다가. 외계인 나왔어요, 외계인. 갑자기 날아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정치가 워낙 폄하되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이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이게 나름 이 바닥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인정합니다. 네. 이게 정치인이 직업이에요. 그 네. 전문 직업이에요. 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 그게 뭐 국민들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어찌됐든 간에 이 바닥에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시잖아요, 이 바닥에서는. 베이비시다. 아니, 베이비 시다는 뭡니까? 아, 베이비이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웃긴 거는 베이비잖아요가 아니라 그래도 존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베이비이시다. 이게 이 조합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정치 고수 9선 10선씩 되는 어떻게 보면 JP나 이런 사람들도 참 이뤄내기 어려웠던 그런 대통합을 정말 정치 베이비가 이뤄내겠어요? 정치 베이비가 이뤄내겠어요? 저는 욕심이 너무 과했죠.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구분하셔야 된다. 아하.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정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대단한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 자리만으로 본인이 돌아오면 열광이 본인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후광만으로 충분히 모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할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자리가 주는 힘이나 인기나 이런 거는요,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집 강아지가 사망하면 뭐 사람이 구름대처럼 오지만 정승이 사망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그게 그 자리에 있느냐 내려오느냐 그 한 하루 차이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출마 안 하셨다면 본인이 생각한 정도의 환영을 초반에 받았을지도 몰라요.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존경과 그 여운이 아주 길게 갔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첫 행보부터 정치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싹 바뀌었죠. 저 사람 왜냐하면 정치인구나. 우리가 검증하는 후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올스탑이 되는 걸 지금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의 눈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구락부 베이비시다 외계인 오늘 준비하신 겁니까? 지금 방언 터진 겁니까 이게 다. 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나아졌지만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은 입당할 것 같다고 제가 예언 하나 해놓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결국 따지자면 MB 라인이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MB 개죠. MB 후임으로 서울시장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투쟁을 선언하고 결국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수많은 업무 중에 수백 개가 넘는 업무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또 서울시장의 업무라기보다는 교육감의 업무인데 남의 업무를 가지고 본인이 시장직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여의도 참새들의 분석의 정평은 뭐였냐면 박근혜 후보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후임자로 원치 않는 MB 라인 쪽에서 네가 보수의 전사로 아이콘으로 떠서 이 무사급식 투쟁을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를 날리고 어떻게 보면 MB의 후임이 되라. 이게 파다했었잖아요. 그런 기획이었죠. 네. 그 기획을 무산되는데 저도 조금 기회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그랬는데 꽃갈꾼이 되셨군요, 내가. 꽃갈꾼? 기가 막혀. 갑자기 생각나네요, 몇 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런 MB 라인이라고 예. 명백히 봐야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그쪽에 합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포지션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그쪽으로 다 결정됐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근데 그렇다고 당을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쪽에 완전히 합류하지도 않고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인데 오세훈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다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설을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스까 노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네, 예스노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본인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셨으니. 근데 이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뉴스공장에 와가지고 양자택일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바른당 최고위원을 하시든 바른정당 최고위원을 하시든 아니면 선대위원장 반기문 캠프 선대위원장을 하시든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걸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결정하자 했는데 최고위원이시죠. 예,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긍정적인 발언을 하시고 나머지 모두 부정 안 된다였어요. 근데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결국 지도부가 결론을 못 내리는군요 하면서 결론을 본인이 안 내리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또 이제 이상한 보도가 났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다 막 이런 보도가 나고. 영입 그리고 또 뭐 오보다 어쩌다 이제 계속 논란이니까 제가 어제 또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지도부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결정해라. 그랬더니 또 이제 끝나고 이제 비공개회의에 우리한테 또 정해달라 그래요. 근데 또 똑같아요.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나가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선대위원장을 겸하는 거는 다들 반대이신 것 같으니 그냥 최고위원직은 하면서 선대위원장은 안 하고 그 분의 선거일은 돕는 일종의 영입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하고 싶고 결국은 내가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는 1등 공신이 되어서 그 공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반기문 총장을 돕는 그 끈이라는 거를 놓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기문 대통령, 오세훈 총리 이런 그림으로 딱 런닝메이트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본인만 들킨 줄 모르고 오세훈 전 시장 본인만 들킬 줄 모르고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반기문 오랫동안 외국에 생활했으니까 외치는 반기문 그다음에 서울시를 이끌어본 오세훈 내치 해가지고 둘이 크로스. 그건 계획이지만요. 네.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상품을 내는 거죠. 1+1 상품을. 오세훈과 Buy one, 반기문의. get one free? 자, 또 한 사람 거론하실 분이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전 총리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탄핵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매일 카톡으로 수많은 글들 오는 거 받으시죠? 여긴 안 받으시나? 네. 우리는 수없이 이제 받고 있는데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와요. 네, 작업 중에 이제 누군가가. 소위 뭐 누군가가 이제 생산해서 대량 유포하는 그 카톡에 영향을 받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표가 결국은 황교안으로 가고 있다고 보죠. 그중에 또 상당수는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 산이 아닌게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황교안으로 도는 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근데 황교안 이 소위 대행은 저는 후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는 아니죠. 아니기도 하고 돼서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의 공백이 없이 장관과 총리 딱 두 가지만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총리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에 이르는 이 국정 실패에 책임이 없어요? 제1 책임자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제끼고 나면 그다음 넘버원이에요. 네, 장관을 통할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국정 운영의 제일 책임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일에 그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나올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기자들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묻는 말에 답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사람을 봤잖아요. 10년 동안 나올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다가 결국 나오신 분. 누구죠? 반기문 후보죠. 네. 늘 안 나온다고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어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보수 분열의 씨앗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90%는 이분이 절대 돼서 안 된다 생각하니까 본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30초 남았는데요. 제가 그럼 유승민 지금 의원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 대표에게.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단일화 해야 된다. 누구랑 단일화를 말하는 거죠 지금 대상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보수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반기문 보수 후보라고 해봤자 반기문 혹은 황대행 또는 여기에 안철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중도 돼 있으니까 뭐 정체성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염두 두시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와의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연대든 단일화든도 구상 속에 있다. 네, 그렇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그러나 소속이 어딘지 잘 항상 애매한. 아니요, 바른정당 소속은 확실하죠. 바른정당. 아니 발음 내용으로 봐서는 예.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강헌의 명리 심화편 출간 도서 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자,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 준비됐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범죄 액션의 신세계. 조작된 도시 2월 9일 대개봉.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화대천왕입니다. 네. 앞에 수식어는 종편. 기운이 없어요.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수긍하기로 한. 자, 뉴스공장이 인정한 종편이 사랑하는 4대 전황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제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고르실까 항상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요. 나라 걱정하느라. 이혜원 의원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이 안 오시는 분인데.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아무래도 어제 미얀마 유재경 대사가 소환이 됐었죠. 예. 공항에서부터 본인은 절석같이 최순실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혹시 그런 목적이 이용하기 위해서 추천했다면 잘못 골랐다. 사람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봤다 해놓고. 큰 소리 빵빵 쳤어. 오후 2시 반에 이기철 특검보가 바로 나와서 인정했다. 그리고 충성맹세도 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삼성전기 출신으로 유럽 본부에서 간부 임원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케팅 실장을 지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B2B 사업이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 아니고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기판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을 공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미얀마에 들어갔어도 아마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내지는 거기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K타운에 입주하려고 하는 곳들은 다 이제 업체니까요. 업체니까. 그리고 이제 잘 도와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잘 도와드리겠다고 몇 차례 뭐 고영태 씨랑 어울려서 술도 먹고 그랬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 유재경 대사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갑자기 급 저자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영태 씨의 역할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가장 많이 내부 고발자라 폭로를 했으니까. 관련된. 지금 뭐 언론에는 보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걸로. 그런 정보까지 또 어디서 또 찾으셨어요? 제가 또 고영태 씨랑 가까우세요 혹시? 제가 정보를 사방팔방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몰랐던 거니까 인정해드리고. 근데 이게 일단 최순실 씨한테 그래서 처음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알선수재거든요.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라는 건 뭐냐면 기왕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에 그냥 소개시켜준 브로커 정도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민간회사의 지분 15% 정도 받은 거다라는 건데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처음에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이것만 적용을 한 것 같고 사실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알선수재면은 그 알선을 중간에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타겟을 대통령으로 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뭔가를 했다라는 게 최종 목적일 텐데 그럼 뭘 했냐라는 게 결국에는 이 K타운 프로젝트 자체예요. K타운 프로젝트. 미얀마에는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이게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최종적으로 무산돼 있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이게 산업체가 들어서야 될 단지인데 일종의 도로도 안 뚫려 있다는 곳이에요. 일반 도시들로부터 접근성도 너무 떨어져 있고 기업들이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곳을 애초부터 부지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부지 선정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강행을 시켰다라는 건데 그걸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전에 있던 200년 대사를 강제로 물러나게 만들고 이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대사 입장에서는 찾아보니까 도저히 말씀드린 것처럼 길도 안 뚫려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얀마에 도로부터 다시 나와줘야 되냐. 게다가 그걸 사용하려고 했던 자금이 ODA 자금이라고 원조하는 자금인데 정부 원조 자금인데 그거를 또 상업적으로 중간에서 원래 추진하는 데는 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많이. 거기서 하는데 코이카에서도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들의 기관의 그 설립 목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K타운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기들은 비영리로 사실상 원조하는 곳인데. K타운도 원래는 영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영리로 보고 있는 거죠. 의심을 가는 거죠. 사업 이권들을. 이거를 최순실 씨가 애초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K타운 프로젝트 자체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이 또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미얀마 사업 도와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 경제수석실 비서관까지 참여를 해서 그 말씀드린 최순실 씨가 꽂아줬다는 회사 대표하고 여러 번 회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뻔히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결국엔 수익 사업이었다. 청와대 프로젝트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여기 미얀마 한 군데뿐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아침에 이제 제가 뉴스 브리핑할 때 저의 이 촉과 또 정보원들과 저의 또 날카로운 분석력에 걸린 비슷한 얘기를 계속 아침에 하고 오늘따라 그렇게 또 자가 발전을 그렇게 아니 원래 항상 자가 발전을 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K타운, K타워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 K푸드 뭐 이런 것들 K푸드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쯤 되니까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노렸던 사업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왜 초반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초반에 개성공단은 최순실 씨의 영향이다. 뭐 그 근거로 처음에 나왔던 게 최순실 씨가 곧 통일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곧 통일 대박.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곧 통일될 거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건 간간히 기사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무당, 샤머니즘 관점에서 이제 통일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최순실 씨는 이권이 없는 곳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문서를 빼돌렸던 이유도 국정에 일일이 개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중에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고. 먹을 것을 찾는 네. 하이에나와 같은 심정으로 정부 문서를 찾아본 거고 그중에서 자꾸 작업 발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연휴 기간에 저 국내 정상의 프로파일러 한 분에게 김어준 공장장의 프로파일링을 부탁을 했거든요. 허당이래. 허술하대 너무. 그분이 허당이네요. 아니 김원중 공장장은 잘하는 분이에요. 옆에서 같이 일도 했던 분이고 나중에 알아보세요. 근데 그래서 범죄 계획 이런 거 짜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네. 근데 이게 누군지 알겠는데요. 그분이 허당입니다. 아무튼 근데 결국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계속해서 해외를 그렇게 자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외 순방 일정과 최순실 씨 이권하고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주 나가는 곳들이 조금 이상했던 게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맞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G7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예. 그게 했어요. 또 작업했잖아요. 하여튼 그때 팽개치고 우간다 이디오피아에 갔잖아요. 케냐도. 네, 케냐도 갔었고 3개국 순방했는데 갔다 와서는 우간다가 북한하고 왜 가까운데 왜 갔냐 그러니까 북한과 외교 단절을 하고 대한민국과 외교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또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K자 돌림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 국제화 운동도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말씀 저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는데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도 저는 이제 K 사업들은 대부분 기획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건물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권 챙기고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은 과정에서 가입하지 또 다 지어놓고 한 다음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개입하지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 음식 문화 부분을 담당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음식점들도 다 이권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획부동산인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돈이 정부 돈이라는 겁니다. 정부 돈으로 기획부동산을 기획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세금이죠. 우리 돈. 네,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하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정범 참 이 양반 수첩에 참 많은 게 들어있는데 지난해 2월 20일자 수첩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국제협력단 코이카 있잖아요. 네. 코이카를 앞으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사업할 때 빼라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뭘 집어넣냐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본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말이죠. 또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도 대체공단을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직후에. 그런데 그때 갔던 지역들이 보면 베트남이나 아프리카, 저는 이디오피아에 케냐에 개성공단의 대체공장을 이디오피아로 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저희 촉을 믿고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이디오피아에 진짜로 갔어요. 개성공단 대체제를 찾으러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땅 보는 사람들은요 어디도 안 가리고 다녀요. 근데 그걸 통일부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개성공단도 기획부동산의 관점에서 이 공단을 닫아버리면 이 공장들이 어딘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체공단을 찾으면서 거대한 이권이 발생하거든요. 기업체들은 그 사이 다 죽어나가는데? 저는 기획부동산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얘기를 어제 전에 제가 들었으면 이것도 허당이다라고 했을 텐데 어제 이후에 유재경 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이것도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말해봐야 허당이라고 안 할 테니까. 우주 최초로 제가 제기합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카를 빼고 새마을운동본부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미르재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또 이게 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눈이 안 돌아가는 곳들이에요. 이게 자금 추적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좋냐면 한번 그렇게 새마을운동 국제와 못 사는 나라들의 우리가 우리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면서 도와줬다. 명목도 좋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국책사업 되니까 쭉 이어지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획부동산 사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의 관점에서 이 해외 그 순방과 거기서 벌어진 K 사업들과 심지어는 그 안에 개성공단
까지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800억 모금한 거 가지고만 특검도 일단 그것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 보이는 게 그거니까. 일단 확실한 건 그거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이게 그냥 밑가는 사업이었던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르재단은 이렇게 빼먹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하는 거였지. 사업본부. 네, 거점이지 이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40년을 추진을 했는데 본인도 지금 이미 알려진 건 수백억대 재산가고 뭐 언니랑 동생들도 뭐 수천억대 이미 재산 드러난 것만 것만 400억 뭐 100천억 그렇잖아요. 참 이런 표현 쓰기 이상하지만 고작 800억 빼먹으려고 그거 일 꾸밀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K자 돌림들 다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분들을 다 돌려보고. 그래서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정권은 반드시 2차 특검을 또 연장 말고 2차 특검을 다시 해야 돼요. 국정조사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가 그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압력을 이미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이번 특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해먹고 짜잘하게. 국내 작잖아요. 해먹고. 얼마 그거는 전반적인 계획의 큰 틀을 보면 국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본인들도 예전처럼 완벽한 보고를 못 받으니까 이 사업 그림들을 다 해외로 빼돌리는 큰 그림을 그렸고 그중에 개성공단 들어가고 K 들어가고 코이드 카드 들어가고 대사를 바꾸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미얀마 대사까지 왜 안 찾느냐. 그리고 아직은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베트남 대사도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들어와 있고. 그거는 뭐 그 현지 베트남 영사가 직접. 그렇죠. 폭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이고. 그 외에도 그 대사 관련해서 잡음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전부터. 드러난 거는 몇 개 없지만 이탈리아 대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다 스포츠 관련이고, 그러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펜싱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펜싱팀 창단하고 이런 부분이 배드민턴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배드민턴이 들어가는 거는 노승일 부장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고 고영태 씨가 펜싱 선수 출신이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친했었고 그리고 스포츠 센터들이 이게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커피 프랜차이즈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다 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그림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미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렇게 그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완전한 이런 계획들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과 이디오피아를 연결해가지고 대체공단으로 연결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게 한 가닥 진화된 거죠. 이제 본인의 아버지 최태민 씨가 새마을 운동에 이렇게 약간 격가지를 쳐서 새마을 운동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거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돈도 받았고 실제로 거기서 추진하는 SOC 사업 같은 거 건설 사업 같은 데에서 그렇죠. 돈을 뜯어냈던 건데 똑같은 롤모델이었는데 그걸 해외로 확장을 시킨 거죠. 최재석 씨가 최태민 이복 아들. 이복 형님 오빠죠. 이복 그러니까 오빠. 최순실 씨 이복 오빠고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당연히 수첩이 있었다. 평생 쌓은 노하우가 거기 다 있는데 거기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고 해외로 어떻게 돈을 빼돌리고 자기도 수첩을 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수첩 안에 있는 노하우를 여기서 다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기획부동산까지. 사실은 스포츠 관련 부분도 처음에 눈을 떴던 건 최태민 씨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맞는데 정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했을지도 또 수사에서 밝혀봐야 될 부분인데. 분명한 말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디테일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과연 이런 것이 사업성으로 추진한 거냐 아니면 본인은 정말 아버지가 있던 새마을 운동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을 것이냐. 아니 자기 합리화는 있었겠죠. 물론 안쪽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사건들 KD 코퍼레이션 같은 거.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인사까지 다. 국가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조그만 업체 하나 살리는 건데. 국가 발전을 하는 겸해서 업체도 좋은 데라니까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몇 개인데
아니 본인 귀에 들어온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럼 누가 줬냐 이거죠. 최순실 씨거든요. 그 유경수 여사가 중소기업 민원 잘 들어줘라고 했으니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몇만 개인데요. 그중에서 왜 그런 그 육성해야 될 중소기업은 다 최순실 씨하고만 관련이 있냐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지금 유재경 대사의 소환과 자백과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일단의 사업 기획을 보고 전면적인 해외 사업들 K자들을 이건 다 국정조사 넘버 시즌 2예요. 사실은 규모가 해외를 보자. 해외를 보자. 뭘 어떻게 하려고 했나. 기획부동산의 끝은 어딘가. 그 속에 저는 개성공단도 들어가 있다. 아니 반드시 밝혀야 돼요.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문 닫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끼쳤던 일인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본다면 이걸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아픈 게 이걸 무슨 범죄로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쁜 범죄라고 합시다 그냥. 매우 나쁜 범죄. 나를 무식한 변호사로 만드시는군요. 왜냐면 이런 범죄는 상상을 해본 적이 법전에 없어. 법전에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공적 자금을 기획부동산의 관점에서 빼돌리기 이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성공단의 기획부동산설 폐쇄, 개성공단 폐쇄. 어제 전까지 저 소리 했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제가 이거 섣불리 말했다가 음모론자라 모르는 게 한 분도 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개인적인 한꺼번에 수사의 한 축으로 개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은 오늘 딱히 법적인 얘기는 한 게 없고요. 아니 이거 법적인 얘기예요 왜? 법적인 얘기는 알선수재 설명한 거 하나. 알선수재가 될 수가 없다. 이 알선수재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다라는 얘기였죠. 알선수재 얘기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랑 잡담하다 가십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E.com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5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학자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네. 예. 사실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습니다. 사명감으로 네. 많이 모였습니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헌법적 위기 상황에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셨다고 하니까 그 결론이 궁금한데 먼저 이제 5개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예요.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중재가 모였습니까? 예,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요. 네. 예,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가지는 신성한 권력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대통령은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고 대통령의 권한 수행에 개입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주의 또 법치주의 위반이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러 주제니까 일단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서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하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체부의 국과장들에게 그 승마 대회 성적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 문체부 국과장들 나쁜 사람이라 하고요. 왜냐하면 그 승마대회에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게 화근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 이 문체부 국과장들 다른데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결국은 이제 해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란 권한 남용에 의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입니다. 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임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 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인데 거기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임명권 관련해서 어제 입국해가지고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최순실 씨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는 유재경 씨 관련 또 역시 정확하게 이 임명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그 법에 정한 사유, 그다음에 법에 정한 그 자격 등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접까지 보고 말이죠. 그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직후에 이 대사로 임명이 되는 고위직 외교 공무원인 대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 행위에 해당하고요. 또 앞에서 봤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도 또 해당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오늘 연결했는데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이거는 어떤 이유로 들어갔고 어떤 이유로 또 이 탄핵 사유라고 결론이 나는 건지.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청와대에 고소를 하고 또 세계일보에 여러 가지 광고 탄압까지 가해집니다. 그야말로 세계일보라는 언론기관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 명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체로 이 세 번째 사유도 충족시키고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탄핵의 근거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생명권 보호. 지금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검찰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특검도 이 뇌물죄지 않습니까? 뇌물 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뇌물죄 부분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거꾸로 입증된다면 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예.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죄를 위반했다. 그런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탄핵심판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뇌물죄에 연루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연루됐느냐, 그 연루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냐,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군요. 예. 설사 뇌물죄가 형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도 관여한 정도로 보아서 심각하면은 파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고 또 이거는 일종의 파면해야 되느냐 아니냐 의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면밀한 어떤 사실 조사와 증거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5개 항에 대해서 어제 모인 헌법학자들의 토론의 결과는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결론인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5꼭지에 대해서 다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5꼭지에 대해서 5분의 발제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5분 모두 자신이 담당한 이 사유 하나로 충분하다. 다 충족하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태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그 전략은 이제 지연으로 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연 전술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황교안 이제 대행이 헌재 소장을 지명하고 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보수정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겠지만 그 절차 과정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즉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 학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헌법 밖의 지배적인 학설은 이러한 경우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으면 직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라 하고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 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헌재 소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헌재 소장이 국가 의전서열 4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죠. 이것을 누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도 헌법에서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소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 그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연 전술이 하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헌재 소장을 권한대행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저는 불발될 걸로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신 대로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복귀했는데 헌법 소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대통령과 그 총리 대행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헌법소장, 재판소장을 이 사람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 정지된 것을 벗어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은 중요한 인사권의 행사나 혹은 대통령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그러한 정책 변경은 할 수 없고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헌법 밖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직접 제보를 해주시는군요. 수원 13-1 버스 기사 이무형입니다. 아침 방송을 틀어줬는데도 제 버스에 탄 사람이 아무도 제보를 안 해서 제가 직접 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선물 주세요.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설 연휴 기간에 명절 특집이라서 가능했고 평소에는 저희가 선물이 없습니다. 네. 잘하셨다는 말씀. 수원 13-1 버스 이무형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버스 타시면 뉴스공장 틀어져 있으면 고맙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니 9709 버스 기사님, 버스 공기가 답답하니까 송풍기 좀 돌려주세요라는 이 버스 기사에게 보낼 민원을 왜 저한테 네, 쿠션 맞아서 제가 기사님 송풍기 좀 돌려달랍니다. 네. 자, 캠페인이나 뉴스 나가서 잠깐 쉴 때 공장장은 뭐 하세요? 네. 이럴 때는 저는 흡연을 합니다. 비교육적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사 팟캐스트라는 분야를 사실상 만들어낸 분이죠. 사실상 만들어낸 다음에 혼자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예전에 워낙 빵빵 터졌었기 때문에 다소 실패작이다. 그냥 뭐 지난주 이후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히트작을 계속 양산해야 된다. 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주제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리차드 도킨스도 왔다 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인데. 예, 들어야죠. 네. 자. 팟캐스트로. 리차드 도킨스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만날 때 그랬거든요. 당신이 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더 유명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인터뷰를. 네. 방송에 안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도킨스가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면서 거기 같이 왔던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 네. 저 사람 뭐냐고. 살짝 경쟁심이 느껴졌나 보죠? 아니면 저런 외모로 어떻게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 저 건강보건 상식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건 상식. 네. 왜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연병이라고요. 장티부스? 네. 네, 장티부스. 그 유명한 최모 씨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군 법정 전염병인 연병의 뜻과 특성,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죠. 이게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좀 욕처럼 사용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자는 전염할 때 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래 뜻은.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환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크게 6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원에 맞춰서 그 의미를 풀자면 전염병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네, 전염병을 앓고 있네, 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의 의미네요. 네. 또는 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피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1군 전염병이 가장 전염이 빠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콜레라,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연병이 포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로는 장티푸스라고 하죠. 장티푸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실 텐데, 근데 이 이름을 장티푸스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고요. 장티푸스입니다. 아, 장에 티푸스가 걸렸다는 네, 거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인데, 그러니까 위장에 걸리는 티푸스란 뜻인데, 티푸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혼란스러운이란 뜻이에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환자가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미해지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안 걸려봐가지고. 열이 굉장히 올라가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혼미해져서 붙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하고 이제 서양말이 뒤섞인 뭐 돈가스 같은 그런 식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살모넬라균. 네. 장이 한자고 티푸스가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결합된. 네네. 아, 이게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뭐 병명인 줄 알았어요. 장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장 프랑스. 장이 걸린 질병인가? 그렇죠. 네. 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이 되는데요. 네. 살모넬라 중에 한 종류의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피. 근데 이 주 감염 경로가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물질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거를 먹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우연히 섭취가 되던가 뭐 오염된 뭐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일단 연병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불결한 생활이나 좀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봄직하죠. 증상은 일단 고열, 두통, 구토 등이 일어나고요.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따르면 심한 경우에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거나 정신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또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헛소리. 허공을 쳐다보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가는 상태. 멍한 상태가 되고 너무 발열이 심하고 그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그 최 씨의 경우에는 그 헛소리 부분이 바로 강한 의혹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허공 부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묵비권을 행사했다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허공을 쳐다보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아하. 네,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설명이 되네요. 막 설득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염성이 언제 심하기 때문에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주위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이제 또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이 유통되고 사람들한테 굳어지게 됐을 그 유래를 찾아보면 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네.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외쳐서 나머지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성 구호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합병증으로 특이한 부분은 간이 커지는 증세가 있습니다. 간하고 비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프겠네요.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네. 그렇죠. 커지면 안 되는 게 커졌으니까. 네. 참 걱정됩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1960, 70년대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하고 유행 시기가 겹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는 한 해에 수천 명씩 감염이 됐고 치사율이 꽤 높아서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25%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1960년대, 70년대. 70년대에도 이미, 아직도 25%에 대한 치사율. 네네.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 다 이렇게 그 격리를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삼국 사기에서부터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 중종 19년인 1524년에 대유행을 했다고 중종실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연명이. 네. 이 병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즘도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이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죠. 역시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의하면 일단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에 의해 전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근데 과거처럼 수세식도 아니고 수세식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부르죠? 퍼세식이요? 퍼세식도 아니고 그 위생 조건은 굉장히 향상돼서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뒷간과 가까웠잖아요. 소위. 그리고 또 그걸 야채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얼음으로 인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디서 접촉이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런 분들의 사생활을 제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네. 감염이 된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감염이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환자나 보균자는 강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주변을 깨끗이 철저하게 소독 내지 소각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성 보균자의 발견 처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 최모 씨의 경우에는 활발한 그 활동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 대유행기 1970년대와 겹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성 보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고함을 지른 미영원 그 아주머니는 그런 의학 지식을 다 갖추고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애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자들에게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밝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방 접종을 우리가 어릴 때 맞았는데 지금 일반인은 필요 없고 고위험인 군인 경우에 접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냐면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이분 가족이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사실 보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주사 맞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현지 보건 당국이 역학 검사를 해서 덴마크 검찰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균 및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서 국내 송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결의를 드리고요. 이 연병을 포함한 1군 법정 전염병의 대부분은 소위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아까 말씀 지적하셨지만 깨끗하고 시스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 변기를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 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니까. 네.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변기에 그렇게 집착한 게 아닐까. 갑자기 이해가 가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후진국형 질병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의 경우는 잘 발발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번 치료. 거울을 삼아서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로 하는데 네, 요즘은 잘 낫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격리 수용되고. 네. 얼마 정도 격리가 필요합니까? 보균이 오래된 경우에는 2년 동안 관찰을 해야 되고요. 관찰을 2년?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지적이 된 만큼 우리 보건당국에서 좀 확실하게 좀 지금 그러면 그 구치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처사네요. 네, 독방에 있어야 되고요. 또 화장실 같은 거를 다 다른 사람하고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독방에 이렇게 격리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이제 나를 여기까지 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